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문 법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그런 말 있듯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수준을 이렇게 이제 업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414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의 사유로 소재 불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재 불명. 다시 말하면, 자,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당 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는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단순히 소환장을 보냈는데 송달 불능 이것 거면 안 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당 불능되었는데 더 나가서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해서 소재 수사를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해야 돼. 그래서 판례 1번에 1번. 자,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바로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당 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를 수사했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되기 때문에 핵심 단지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되었다는 것만 갖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재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책에 5개가 나와 있는데 특히 1번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수에 걸쳐, 자, 송달 불능이 있고 수에 걸쳐서 소재 탐지 촉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소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 불능돼 가지고 바로 수사기관에 그 친구가 지금 주소가 불명돼서 송달 불능됐으니까 소재 탐지를 수사기관에 촉탁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에서도 우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소재 불명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의문을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5번이에요. 5번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판례야. 68년 판례니까 지금은 출제로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판례다 보니까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근데 뭘 여러분이 모르냐면, 봐봐. 여기 일산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 우리 앞에 분 진술자들이 모두 일정한 주거 없이 전전유전하는 넉마주의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넉마주의 사건인데, 넉마주의가 뭐죠? 노숙자. 넉마주의. 떠돌이. 여기는? 뭐? 곡물? 다 유사하게 봤는데 가장 그래도 가깝게 말했어. 넉마주의가 여기는 뭐 전전유전하게 떠돌아다닌다는데, 뭐 이제 이게 옛날, 지금은 뭐 없어. 옛날에 보면 그 드라마 때 보면 옛날에 등에다가 큰 동그란 통을 달고 다니면서 뭐 빈병이나 막 이런 거 뒤에다 집게를 집어갖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해갖고 이제 폐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 바로 주워다가. 왜 넉마주의라고 하냐면은 뒤에다가 이 큰 동그란 그 통이 있다니까. 이렇게 통을 이렇게 이제 메고 여기다 집게 갖고 막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막 집어갖고 돼. 그걸 넉마주의라고 그래. 넉마주의.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가 그 넉마주의들인데, 넉마주의는 원래 일정한 주거가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떠돌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전전유전한다는 것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송달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넉마주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넉마주의가 뭔지를 몰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건 옛날의 용어야. 요즘은 넉마주의가 없는데 바로 넉마주의 사건은 소재불명으로 본다는 거. 한편 소재불명 아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거. 자, 2번.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히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것만 갖고는 소재불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판례.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키워드, 이 키워드야.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송달, 발음이 안 되네. 송달 불능이 되고 그곳 중심으로 소재 탐지를 하여 소재 불능 회보를 받은 경우. 생각해봐.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송달 불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없는 놈을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 탐지를 해가지고 소재 불능 회보를 했더라도 이건 소재 불명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경찰 승리시험도 출제가 됐고 단순하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장 광범위한, 자, 미음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사실외소는 아니야. 그렇지만 증인 등이 법정에서 출석해가지고, 뭔 출석아? 바로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불가능하는 것들. 사실외소 아닌 경우도 이제 기타 사유들이 있다는 거야. 기타 사유가 이제 우리 한글로 그 밖에 사유인데, 대표적으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이 보복이 두려워 도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도주해버렸다니까? 도주하니까 지금 주소지 없어. 이런 경우들은 바로 314조에 바로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승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했지만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장을 발부해갖고 구인하려고 하는데 구인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바로 끌고 올 수가 없어. 이런 경우들은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314조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더 중요한 건 B번이야. B번의 별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첫째, 증언 거부권.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도 과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결론,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을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진술, 바로 이른바 거부권자가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이라고 볼 수 없어. 진술불능. 여러분이 불능이란 말은 뭐야? 불능의 능이 캔이야, 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술할 수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이건 캔의 문제가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거. 그잖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진술불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진술을 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데
참고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증언 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당한 증언권 행사든 정당하지 않는 증언권 행사든 어차피 이것은 그 밖에 이해준에서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혹시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또 정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출제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 미리 증언 거부권자의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증언 거부권의 행사는 그 밖에 이해준에서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형법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형법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어디냐면은 위증죄에서 나와 있고 위증죄에서도 이게 시험에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기대 가능성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는가 안 되는가에서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그래서 이른바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중요한 판례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A급 판례가 피고인이 강도상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실은 공범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체포됐어. 그리고 자기만 강도상의 죄로 기소가 돼서 자기는 재판 도중에 일관되게 강도상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복역 중입니다. 그때 이제 강도상의 공범이 체포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 이 피고인이 지금 이제 강도상의 죄로 복역 중인 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갖고 바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데 그때도 자기는 거짓말로 진술했어. 위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바로 위증죄로 기소가 됐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자기는 자기가 재판받을 때는 일관되게 강도상의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징역했건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실은 내가 그 친구랑 범행했다고 자백을 하게 되면 내가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더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했다.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는 이때 피고인에게 바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다시 말하면 진실한 사실을 바로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공수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한다는 거야.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알게 있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증언 거부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증언 거부권이 인정될 수 없어. 왜? 설사 자기가 진실하게 말했더라도 더 불리하게, 형사상 불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 없다? 없어.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 확정이 돼서 증언권이 없는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부당한 증언권 행사라는 거야. 이런 경우. 자, 그래서 결론 봅시다. 자, 우리 B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B번이 중요한데 바로 이제 우리 판례만 따지면 첫째 이제 1번의 1번 중요합니다. 작년 승진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2번도 중요해. 2번도 대가로 2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여기도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가 여기는 원래 목격자가 아니죠. 실은 피해자죠. 이게 판례름이 유아 강간 사건이야. 그러니까 유아가 강간당한 거라니까 어린애가 강간당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일한 이제 목격자잖아. 피해자인 동시에 목격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바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면 이 경우도 314조에 의해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기 때문에 314조에 의해서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2번에 1번 판례 1번 A급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소법 148조 여러분이 이건 지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생소한데 이게 문제점이 그거야. 형소법을 5를 공부 안 하고 전부를 안 하고 이렇게 수사와 증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맥힌 경우들이 있어. 자,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여러분이 이따금씩 나오잖아. 우리 형소법상 증언 거부권을 알아야만 형법도 맞출 수가 있어. 형법도 위증죄에서 중요하잖아. 증언 거부권자에게 재판장이 증언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위증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데 증언 거부권이 148조와 1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형소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 그러니까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 149조 바로 업무상 비밀과 증언과. 업무자가 이게 자기가 지금 말해야 할 사항이 업무상 비밀이야.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증언 거부권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 바로 거부권,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자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를 원진술자의 증언 바로 그 원진술의 진술 불능으로 봐가지고 314조를 적용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증언 거부 행사가 정당합니다. 정당하게 증언 행사. 이와 비교 2번 판례 더 중요해. 2번이 더 중요합니다. 2번. 자, 2번. 자, 이것도 작년 승지 문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봐봐.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바로 아까 말한 형소법 314조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증언 거부권 행사가 1번처럼 정당하든 2번처럼 정당하지 않든 2번 아까 말한 증인의 유죄 판결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원래 증언이 없다니까? 없는데 증언을 거부해. 이것도 뭐라고? 이건 정당하지 않는 증언 행사잖아. 그러더라도 이건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지 증언의 불능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바로 진술 불능이 아니라니까. 불능이란 말은 불가능이야. cannot 할 수 없는 경우고 여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든 1번, 2번 정당하지 않든 이건 3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3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증거 서류의 진정 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피고인이 증거 서류 진술을 물으면 이제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바로
표현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런데 무무부답이야. 자, 이 증거 서류가 바로 당신이 작성한 건 맞아요?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건 맞아요? 진술을 물어봤더니 진술을 거부한 행사합니다. 진술을 거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뭐야? 진술을 안 하는 거야. 진술 불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술 거부권 행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314조에 그 밖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번에 1, 2, 3이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특신 상태. 이제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봤어요. 필요성이 바라고 바로 원 진술자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진술을 요하는 자, 요 진술, 증명을 요하는, 진술을 요하는 자의 이른바 진술불능이 바로 이른바 첫 번째 필요성의 요건이었고, 여기에 중요한 판례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른바 특신 상태, 다른 말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바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자, 바로 특신 상태, 니은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봤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의미, 진술 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의무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디귿번, 그런 경우가 예가 나와 있네요. 디귿번. 자, 특수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발생과 동시에 그 직후의 진술. 생각해봐. 사람을 살해했어.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사람을 살해놓고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했어.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거짓말일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진짜야. 그러니까 이른바 이 외부적 정황은 바로 이른바 특신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흥분 상태의 진술. 흥분 상태에서 진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진술할 수 있잖아.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런 거. 이런 경우도 바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죠. 그리고 C번, 사망에 임박하여 행하여진 진술. 어지간하면 죽을 때까지는 죽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건 드물어요. 마지막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이런 것들이 되게 특신 상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판례 중에 2번 중요합니다. 2번. 자,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른바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서 넷째 줄. 자,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됐음이 대한 증명은, 자, 그러니까 특신 상태 증명은 누가 해야 돼? 검사가 합니다. 검상타가. 증명이 정도? 자유로운 증명. 자, 그런데 이때 그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특이 상태를 검사가 증명하는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했음을 증명했을 때 검사의 증명의 정도는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바로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애우면 안 돼.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볼 거.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증명과 구별된 개념이 뭐였죠?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뭐가 있었어? 소명. 그렇죠. 소명이 있었어. 소명은요, 개연성, 추측. 그러니까 개연성 정도만 있으면 소명이 되는 거야. 소명은. 그러나 증명은요, 그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돼야 돼. 기억나시죠? 증명과 소명의 차이. 소명을 요하는 것은 뭐 기피 신청을 할 때 소명을 하는데, 소명은 개연성 정도면 돼. 개연성 정도면 소명이 되지만 증명은 개연성 정도는 안 돼. 한마디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그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증명의 정도로서 엄증과 자증을 구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봐. 엄격한 증명도 증명이지만 금방 봐봐. 자유로운 뭐라고? 증명이야. 자증도 증명이야, 증명. 소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이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돼야 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증명은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고치고도 뭐라고? 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증명은 엄증뿐만 아니라 자증도 증명의 정도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8번 당연히 증거능 있는 서류를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은 이것들이 좀 암기성을 요하지만요, 시험에 이것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는 당연히 증거능 있는 서류 이거 보고 전문 진술 보고 이제 전문 증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조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문 법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11조, 312조, 313조, 314조까지 나왔어. 314조까지 지금 다 공통점은 이것들이 뭐라고?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인데 전문 증거는 원래는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가 부정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전문 법칙이 예외고 법조문에 따라서 311조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 비록 전문 증거지만 이건 고도의 어떤 실용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증거 인정된다. 두 번째 312조 각종의 조서들입니다. 312조 1항과 3항은 피의자 신문조서였죠. 그리고 4항은 참고인 진술조서였고 6항은 바로 이른바 감정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서니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당연히 적법철저와 방식을 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증거 능력이 좀 달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봤고 313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진술서였어.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진술서가 어려운 것은 바로 작성 주체에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했는데 이른바 작성자가, 그러니까 진술자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거. 그러니까 아까 진술서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일치하지만 진술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 따로 작성자 따로 제3자가 작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증거 능력이 달랐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 요건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두문자 암기법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오늘 할 건 그거야. 오늘은 여러분이 그 정도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이제 나중에 더 어려운 사령 문제가 나도 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몰라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314조였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314조는 일단 아까 말한 312조나 313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돼야 돼. 왜? 그것들이 전부 다 전문 서류잖아요. 전문 서류. 서류야. 바로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개인이 작성했던 서류가 법정에 제출이 됐어. 그러면 일단 법정에서는 이 서류가 진짜로 바로 작성된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검사가 작성했던, 사경이 작성했던, 개인이 작성했던 바로 그 전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은 다 공통된 요건이야.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성립의 진정은 바로 그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나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출석해가지고 진술해야 돼. 아, 그건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면 바로 맞습니다를
바로 이른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원진술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출석해서 바로 진술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질외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바로 특신상태, 아까 말한 그런 원준수의 진술 불능이라는 필요성과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게 314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하시고 2시부터는 8번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암기성이 강해. 그래서 옛날에는 참 나는 그것도 웃겨.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기출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는데 뭐 예컨대 2010년도라든지 막 그때 지금부터 10년 전에 기출문제 봐봐. 현직이 출제할 때 깜짝 놀랐어. 박스를 써놓고요. 우리 형법은 박스에도 잘해봤자 4개 내지 5개야. 그렇죠?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도 잘해봤자 미음이야. 그런데 기억부터 히읗까지 해놓고 다음 중 당연히 315조에 의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가지고 315조에 의한 당연히 증거 서류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인가 갖고 써놔. 기억부터 히읗까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다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보자마자 이렇게 돼야 돼. 그래 개수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교수들은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수로 출제이 바뀌면서 좋은 점도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도 물론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아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출제는 얼마나 가능해. 그래서 봐야 되고 판례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봅시다. 자, 2시에 뵙겠습니다.